네, 안녕하세요. 네, 엄태웅입니다. 어, 제가 이번에 서피스 북을 샀는데요. 이거 사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이런 것도 다 구매를 했죠. 근데 구매를 해서 보니까 새로운 버전에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녹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슬라이드 예전에 공유했던 슬라이드 설명을 입혀보면 어떨까.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되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 슬라이드에 한번 강의를 입혀보려고 합니다. 지금 공유하는 슬라이드는 지난 여름에 국민대학교에서 이기광 교수님의 초대로 했던 강의 중 일부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체육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강좌였다 보니까 머신러닝의 기초와 딥러닝의 기초,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비전공자나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을 접하시려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강의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모든 자료들은 이 T 로보틱스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T 로보틱스 페이스북 페이지 있으니까요. 페이지 라이크 누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하는 모든 로봇 관련 소식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 짧은 강의,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사실은 뭐 한 학기 수업을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지 않습니까? 딥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한 30분, 40분 남짓의 강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모든 걸 다 배운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대신에 디테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무엇은 어떻게 달성되는가, 그런 개념들을 잡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어떤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커널이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으셔서 관심 있으시면 또 따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계속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그게 자동으로 동작하는 건지, 이런 컨셉을 잡으시는데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는 머신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딥러닝의 기초에 대해서 할 겁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뭐 이것들 다 이제 계략적인 개론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식들이 나오진 않을 거고요. 개념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hat is Machine Learnin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는 그 미첼의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머신러닝에서는 가장 유명한 정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A computer program is said to be learned from experience E with respect to some class of task T and performance measure P if its performance at task in T as measured by P improved with experience T, E. 이거 뭐라고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경험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태스크라는 게 있고, 메저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태스크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했던 experience, 주로 데이터가 되겠죠. 그 experience를 통해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킨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머신러닝을 처음 접한다, 이 어떠한 뭐 고객 분석이라든지 뭐 알고리즘 추천이라든지 뭐 뭘 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정의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먼저 태스크, 내가 하려는 태스크가 무엇인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이런 추상적으로 정의하면 안 되겠죠. 태스크에 대해서 명확히 내 목표는 고객의 수를 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몇 퍼센트의 확률로 추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태스크를 정확히 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experience.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고 이 데이터는 과연 태스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원운동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X밖에 없어요. 그럼 이 원운동을 잘 설명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제가 이 점에 있는지 이 점에 있는지 똑같은 X 값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게 데이터를 깔끔하게 잘 갖고 있는지도 한번 바라보셔야 됩니다. 혹은 데이터가 디멘전이 너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가장 이상적인 건 이런 XY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무슨 뭐 음성 데이터도 있고 무슨 뭐 어피어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단순히 요것만 알아내는 데는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이 태스크를 잘 설명하는 데이터인지.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퍼포먼스 메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는 어떠한 measurement, 뭐 점수라고 할까요? 그 성능 점수를 최적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능, measurement를 성능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 완전히 다르게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 너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어 그래서 공부에 대해 공부 성적을 만약에 메저먼트로 정한다면 그 아이는 성적에 최적화된 그런 아이가 되겠죠. 아마 맘처럼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어떤 아이 보고는 야 나 공부 필요 없어 운동 잘해야 돼 운동 잘해야 돼 운동 잘해야 돼 운동을 메저먼트로 하면은 그 머신러닝은 운동을 잘하는 쪽으로 아마 성능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메저먼트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task, experience, performance. 축구 전략 게임을 예로 들자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여러 가지 무브먼트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골을 많이 넣어서 자동 로봇 축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을 많이 넣어서 이기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태스크는 아마도 게임에서 이기는 게 태스크겠죠. 그리고 퍼포먼스는 내가 만드는 골.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무브먼트에서 골을 했다. 그러면 이 무브먼트 좋았어.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익스피리언스는 뭐 패스들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뭐 무브먼트들도 될 수 있을 거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 머신러닝이 로봇 컨트롤에 잘 적용된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 독일의 얀 페터스라고 굉장히 떠오르는 신성 교수님이 계신데 아주 머신러닝과 로봇 둘 다를 잘 잡고 계신 분이시죠. 스테판 샬 쪽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그러신 분이신데 이거가 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람이 그 로봇을 잡고선 탁구 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로봇이 이제 자신의 조인트 값을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공의 위치에서 어떠한 조인트로 쳤는지 그것들을 먼저 레코딩을 합니다. 트레이닝 과정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봤을 때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딱 쳐봤는데 아까랑 비슷하게 했는데 잘 안 들어갔어. 그럼 이 행동 잘못됐구나. 마이너스 1점. 했는데 잘 들어갔어. 그럼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좋은 행동을 강화하고 나쁜 행동을 이제 퍼니시먼트를 줍니다. 이런 걸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러닝을 통해서 점점 탁구 실력을 늘려가는 거죠.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탁구 엄청 잘 칩니다. 이게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공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프로그램한 게 아니라 이 로봇이 스스로 배운 거예요. 지금 보면 연구자가 아주 제대로 잘 쳐주려는 게 보이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태스크에는 대표적으로 classification, regression, clustering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의 구분은 바로 y 값이 어떤 값들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클래시피케이션 대표적인 문제로는 손으로 쓴 숫자, 손 숫자 제가 이렇게 1을 썼어요. 그럼 컴퓨터가 이걸 인식하기를 바라는 거죠. 3, 4. 자, 그러면 제가 이 쓴 글자의 결과값은 아마도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돼 있다는 거죠. 하나, 0, 1, 2, 3, 4, 5, 6, 7, 8, 9. 제 선택지는 딱 10개예요. 객관식. 그리고 머신러닝한테 이 프리딕션을 시키는 거죠. 이거는 0이니? 내가 지금 방금 쓴 이거는 4야? 5야? 이런 식으로 그 숫자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간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입니다. 또 다른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함수를 갖고 있는데 자, x가 0일 때는 0이었어. x가 1일 때는 1이었어. x가 2일 때는 4였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데이터들을 쭉 주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쭉 줘놓고선 그럼 x가 3일 때는 뭐야? 자, 지금 제가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어떠한 이렇게 구분된 숫자들이 아니죠. 연속된 어떤 함수를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펑션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듯 분절된 값이 아니라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거.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것을 리얼 밸류를 예측하는 것을 리그레션, 회귀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예 이걸 라벨이라고 하거든요. 라벨이 아니지. 레이블이지. 네. 이 레이블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것도 아니고 연속인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그냥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예요. 점들이 있는데 이거가 도대체 어떻게 똘똘 뭉쳐 있는지, 도대체 몇 개의 덩어리가 뭉쳐 있는지 그냥 알아보자. 그럼 대략적으로 여기 하나가 뭉쳐 있고 여기 하나가 뭉쳐 있고 여기 하나가 뭉쳐 있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어떤 라벨을 줬나요? 레이블. 네. 어떤 레이블을 줬나요? 뭐 라벨이면 어떻습니까? 네. 어떤 레이블을 줬나요? 안 줬죠. 그냥 데이터를 딱 점들 이런 데이터를 딱 주고선 뭉쳐 있는 거에 심장 구조를 도려내라.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레이블 없이 진행되는 것들을 이제 unsupervised라고 하고요. superview예요. supervised. 여기는 supervised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어떠한 군집들을 추출하는 것들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금은 T 설명드렸고 이번에 이제 P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됐다 안 됐다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뭐 간단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4라고 썼는데 얘가 얘를 9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틀렸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1점 주는 거예요. 근데 4라고 썼는데 4가 맞았어. 그럼 플러스 1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의 숫자들을 세면 되겠네요. 뭐 숫자들을 세거나 혹은 에러의 확률을 재거나. 자, 이런 걸 이제 제로원 펑션이라고 하는데요. 제로원 펑션은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에러가 발생했을 때 1의 에러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1의 에러를 더하고 이런 걸 제로원 펑션이라고 합니다. 자, 리그레션에서는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를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 함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게 펑션 에스티메이션 한 값이고 이게 실제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히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 빵점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우리는 가까운 거는 높은 점수를 주고 먼 거는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턴스를 가지고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L2 펑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y 이게 실제 값이고 내가 예측한 값일 때 요 사이의 거리
가지고 퍼포먼스를 주는 거죠. 그럼 목적은 뭐겠어요? 요 거리들의 합, 사실은 거리들의 제곱의 합, L2니까요.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머신러닝의 목적이 되겠죠. 자,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도 L2 로스 펑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중심을 하나를 잘 잡아가지고 이 모든 것들과의 거리 총합을 최소로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중심을 잘못 잡으면은 이 거리들이 굉장히 멀겠죠. 그럼 이거는 최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머신러닝 또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점점 거리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의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사실은 K-mean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experience인데요. experience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은 거고, 안 많으면 안 좋은 거고. 네. 근데 데이터도 이제 레이블이 된 게 있고, unlabelled가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이블드가 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보고, 얘는 6이야, 얘는 2야, 얘는 8이야, 얘는 7이야. 이렇게 요 그림, 그러니까 X 인풋하고 이 이미지하고 얘는 6이야, 이렇게 할당을 다 해놓는 거죠. 정답을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정답을 미리 다 알려주면 어떤 패턴들을 익히겠죠. 아, X1일 때는 Y1으로 가는구나, X2일 때는 Y2로 가는구나, 이렇게 익혀질 거예요. 이런 걸 레이블드 된 거라고요. 지금 이거 리그레션에서도 보면은 먼저 알려주는 거죠. 아, 얘가 X가 뭐 25일 때는 Y 값이 1.2야. 그래서 X, Y를 다 주는 거예요. X, Y를. X, Y를 다 줘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킨다는 건 어떠한 모델 값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하는 거죠. 반면에 지금 이 unsupervised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없어요. 그냥 X들만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는 뭐다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데이터만 딱 던져주고 알아서 어디가 뭉쳐 있는지를 그냥 판단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했던 거는 이제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머신러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간단한 예측 문제가 있는데요. 키하고 몸무게하고의 상관관계를 이제 알아보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막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뭘 알고 싶냐면은, 그래, 그럼 하이트가 190인 사람은 도대체 몸무게가 몇이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피팅 커브를 찾는 거죠. 피팅 커브를.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맨 처음에 요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직선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퍼포먼스 배우셨으니까 잘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잘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이런 직선하고 내가 관측했던 데이터들하고 거리들의 합이 제일 가까우면 좋겠네요. 이게 아까 이제 거리의 제곱의 합 L2 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직선을 찾는 것이 아마도 머신러닝의 가장 기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직선을 구하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래, 180일 때는 80kg야. 그래, 키가 2m30이면은 쭉 올라가서 120kg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라는 거는 이 직선을 찾는 일이 바로 머신러닝이 하는 일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y equal axb라는 일반적인 직선을 놓고선 과연 ab란 무엇인가를 찾는 문제랑 이제 동치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뭐 머신러닝이랄 것도 없고 그냥 이제 뭐 리니어 알지브라 보면은 리스트 스퀘어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그 직선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단순하게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 거리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직선을 찾는 선형대수 방법이죠.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는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ax equal b라는 게 있을 때 a가 스퀘어면은 그냥 x equal a 인버스 b, 만약 인버스가 존재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스퀘어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 디멘전에 비해서 훨씬 더 데이터가 많으니까. 자, 이럴 때는 a 인버스 쓰지 말고 a 슈도 인버스 쓰시면 됩니다. 사실 슈도 인버스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거리의 합을 최소로 하는 그러한 인버스가 바로 슈도 인버스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closed form solution이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모든 커브에 대해서 이런 closed form solution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초기 값을 딱 주고요. 거리를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얘를 살짝 움직여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해봐요. 근데 만약에 거리가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굿뉴스죠. 그러면 방금 했던 변화가 좋은 거구나. 오케이. 그 변화대로 계속 가겠어. 라고 해서 변화를 계속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변화가 줄어드는 양, 에러 값이 점점 줄어들다가 에러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에러가 줄어들다가 줄어들지 않을 때까지 가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수치적 방법인데요.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최소화하고자 하는 값, 그 퍼포먼스 메저를 우리는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그러고요. 혹은 코스트 펑션, 오브젝티브 펑션, 목적 함수. 그리고 얘 이제 적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변화를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떤 변화를 하냐면은 코스트 펑션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요 기울기를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서드가 그렇게 뭐 항상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자, 만약에 제가 이니셜 값은 내가 찍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여기다 찍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찾아서 이제 산을 따라 내려가 보자고요. 이쪽으로 가니까 코스트 펑션이 줄어드네 하고 가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딱 갔더니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모르겠네. 올라가네. 그럼 알고리즘이 이렇게 판단하겠죠. 여기가 최적이구나. 여기야. 여기가 바로 내가 찾던 곳이야. 그런데 아니죠. 사실은 여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로컬 메서드의 이제 단점은 바로 그 로컬 지역에서의 그 옵티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로컬 미니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주 옵티마이제이션에서는 피하기 쉽지 않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아까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방법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얘는 리니어 모델일 거야, 직선 모델일 거야 라고 가정을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데이터 똑같아요. 데이터 모습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아까처럼 키와 몸무게 상관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나이와 어떤 운동 능력이라고 할까요? 운동 능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죠. 자, 그럼 분명히 이 운동 능력은 어느 시기에 절정을 이루다가 약간씩의 이제 떨어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 떨어지겠죠. 자, 근데 데이터를 보고서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데이터를 보고 그냥 리니어일 거야 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운동 능력이 좋은 걸로 판별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차 함수로 표현을 했다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닥치는 문제들은 데이터를 딱 수집해 봤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이 과연 1차 함수를 나타내는지 2차 함수를 나타내는지 로그 함수 나타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파라메트릭 모델을 가지고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이거를 내가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모델 셀렉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가 뭘 형성하고 있는지 모델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바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통해서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델도 설정해도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만약에 모델의 좋은 모델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봤던 거, 지금까지의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데이터, 모델이 가장 최고의 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직선은 에러가 있죠 지금. 그럼 최적의 값은 뭐냐면은 막 이런 거겠죠. 이런 함수, 막 백차 함수. 자, 백차 함수 이게 최고예요. 지금 내가 데이터를 제일 잘 설명해. 자, 그럼 이게 과연 예측에도 쓸모 있느냐? 아니에요. 예측에는 그렇게 쓸모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그냥 이 데이터, 지금까지 관측된 데이터만 설명을 잘 할 뿐, 만약에 또 다른 데이터 관측되면 또 이게 함수가 막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차라리 예측 측면에서는 그냥 직선으로 때려 맞히는 게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예측엔 전혀 쓸모없는 그런 함수죠. 자, 이렇게 가끔씩 이제 모델을 찾는데 그냥 내가 발견된 데이터만 잘 설명한 모델을 찾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오버피팅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머신러닝 문제들이 바로 이 오버피팅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 받은 데이터를 잘 설명해 주는 거는 만들기 쉬워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unseen 데이터,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데이터를 잘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까지 모델 가지고 제일 잘 피팅하는 커브를 찾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런 커브를 찾아야 되고,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복잡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regularization입니다. regularization이란 건 뭐냐면은 복잡한 모델을 피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를 잘 설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잘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래를 잘 설명한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미래가 잘 설명하지 않고 너무 복잡한 모델을 피하자.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피하자는 거죠. 이런 모델을 선호하자는 거죠. 자, 이거를 그냥 사람이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찾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내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직선을 찾는 문제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걸 찾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뭐 y equal a0 플러스 a1 x1 플러스 ax로 할게요. 그리고 a2 x 제곱 플러스 a3 x 3승 플러스 점점점점 뭐 a x 자, 지금 내가 백차 함수를 모델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백차 함수를 모델을 한다고 해놓고, 자,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바로 요 개수들을 구한다고 그랬죠. 자, 이 개수들이 바로 이제 101차원 벡터가 될 텐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단순히 이제 나의 목적을 예측 값과 실제 값의 차이만을 미니마이즈하는 그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요 웨이트 자체, 요 웨이트도 좀 작게 하는 거를 똑같이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경우는, 자, 얘 같은 경우 가장 좋은 경우는 00000이면 완전 0이니까 제일 좋겠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이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자는 거죠.
데이터를 잘 설명하면서 너무 큰 웨이트를 갖지 않게. 그러니까 100차 함수라고 처음에 설정을 했지만 100차가 아니라 뭐 한 20차 이렇게 나중에 숫자가 나머지가 대부분 0이 돼서 뭐 그런 걸 기대하자는 거죠. 그게 바로 regularization 메서드고,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코스트 펑션에 어떠한 regularization 텀을 더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게 이 regularization의 의미를 설명을 해보자면요.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이제 전문적으로는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정을 할 때 뭘 하냐면은 이제 코스트 펑션의 likelihood를 이제 최적화하거든요. likelihood라는 건 이제 증거, 이 모델과 이 증거에 대한 확률을 보는 거죠. 근데 그 확률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likelihood인데, 어떤 모델에서의 이제 증거만 보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모델이 정답일 확률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화해야 되는 거는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할 확률 곱하기 그 모델이 정답일 확률,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자, 이걸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ML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페널티 텀, regularization 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합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포스테리어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일단 이거 인트로덕션이니까 넘어가죠. 이 설명 넘어가고 그냥 이거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에러를 최소화하면서 요 이제 웨이트를 동시에 좀 작은 거를 원한다. 심플한 모델을 원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내가 뭐가 최적일까를 이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은 뭐 이렇게 쭉 에러를 작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점점 이 함수가 이제 복잡해지는 경향이 생겨요. 왜냐면 이걸 다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validation set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100개를 다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한 80개를 트레이닝에 쓰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한다는 거는 이제 이걸 제일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가 뭐야, 모델이 뭐야 라고 80개를 모델을 설명을 해보고, 나머지 20개는 자, 모델 세웠어. 그럼 이걸 한번 테스트 해봐. 테스트 해보니까 테스트 에러가 줄어들고 있네. 그럼 또 좀 더 복잡한 거 써봐. 테스트 해보니까 또 줄어들고 있네.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설명해보면은 트레이닝 에러는 계속 줄어들 수 있지만 이 80개에 대해서요, 아직 안 본 것,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는 에러가 어느 순간부터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얘가 너무 복잡해져 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은 밸리데이션 셋의 에러가 증가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가 줄어든다고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만들어서 아직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를 보는 거죠. 요것이 이제 너무 복잡한 모델을 피하면서 예측력을 높이는 머신러닝의 regularization 비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regularization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regularization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주로 파라메트릭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는 ax 플러스 b야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정해놓고, 얘는 직선이라고 모델을 정해놓고 a, b를 예측하거나, 혹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라고 정해놓고 a, b, c를 구한다. 처음에 이제 모델부터 설정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모델 없이 그냥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자동으로 찾는 것이 바로 이 논파라메트릭 모델입니다. 당연히 파라메트릭 모델보다는 성능이 좋겠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샘플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더 많은 데이터를 관측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가정을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논파라메트릭 모델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들에는 이제 커널 메서드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것도 있고 서폴 벡터 머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뭐 리그레션에 많이 쓰이고요.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 서폴 벡터 머신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쓰입니다. 커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해보죠. 뭐 일단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커널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받아보면 이제 사실 막 이렇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 뒤섞여 있는 거를 구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막 구분하는 것도 좋겠지만 얘를 적당히 잘 뻥튀기를 시키는 거예요. 뭐 x 얘가 있으면 뭐 빨간 거에 제곱에 뭐 파란 거에 플러스에 해가지고 어떤 2차적인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어떤 피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처를 만드는 곳에서 어떤 연산을 통해서 해봤더니 얘는 여기에 위치하고 얘는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커널 펑션의 목적은 뭐냐면은 그냥 오리지널 로 데이터에서는 잘 이제 어떤 머신러닝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데이터를 먼저 프리프로세스를 해서 좀 더 좋은 공간으로 옮겨서 작업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통은 하이 디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커널 펑션이고 보통은 이제 커널 펑션을 사용하면 좀 더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리니어한 거보다는 분명히 어떤 데이터는 리니어하진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커널 메서드 중에 하나인 서포트 벡터 머신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우시안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정말로 뭐랄까 지금 딥러닝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대세였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로 쓰이는 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즉 그 YL 레이블이 디스크리트한 경우, 뭐 A, B, C, D, E 이렇게 객관식일 경우에 주로 많이 쓰이고요. SV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냥 매틀랩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시면 돼요. 펑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쓰시면 돼요. 네. 간단하게 컨셉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목적은 이 A 클래스와 B 클래스를 클래시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을 나누는 어떤 구분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선을 딱 하나 그어서 앞으로 이쪽 점들은 A야, 이쪽 점들은 B야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수많은 구분선들이 존재하는데 그럼 과연 어떤 구분선이 맞는 거냐?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구분선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 맥시멈 마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맥시멈 마진을 보장하는 그런 직선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이 까만 점이 여기 있고 하얀 점이 여기 있어서 이게 잘 안 나눠져, 섞여 있어서. 근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이론을 적용시키면 이건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 마진 방법을 적용시키면은 똑같이 오란 라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선을 찾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아래의 경우 한번 볼까요? 그 아래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걸 나누는 직선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뭐가 좋을까요? 적당하게 없죠. 여러 개의 직선을 그으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하나의 직선을 찾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누는 적당한 직선이 없기 때문에 바로 커널 펑션을 이때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록 직선을 나눌 수 없었지만 얘를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3차원으로 매핑시켜서 G1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 얘를 제곱시켜서 G1이라고 놓고 G2는 이렇게 놓고
우리는 이렇게 놓고 해서 얘를 딱 옮겨 보시면은, 자, 이런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로 얘가 이제 매핑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드디어 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리얼 데이터를 받으면 정말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눠지지 않고 보통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걔네들을 보통 커널 펑션을 사용을 해서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로 옮겨서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그럼 그 커널 펑션을 이런 건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게 문제이긴 하죠. 보통 많이 쓰는 뭐 SE 커널이라고 그냥 그 가우시안 커널이 있는데요. 이거 쓰시면은 대부분 잘 되긴 합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론적인 디테일인데 넘어갈게요. 그냥. 마이오에 대해서 이 적용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워러루, 저랑 같은 학교 졸업생이 만든 건데 아마 비디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손목에다 밴드를 차가지고 손을 탁 움직이면 갑자기 음악이 재생되고 막 로봇이 멈추고 막 이런 거. 이건 이제 손을 어디든 이제 근육이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전기 신호의 패턴을 분석을 하면은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전기 신호도 마찬가지로 점들일 거예요. 사실은 벡터겠죠. 하이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다차원의 점들일 건데 이렇게 동작을 왼쪽 오른쪽 구분을 하는 거는 바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포트 벡터 같은 클래시피케이션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분선을 찾는다는 거죠. 바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적용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제 리그레션인데요.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아까와 달리 아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이제 정답이 뭐 A, B, C, D, E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리그레션의 목적은 어떤 실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함수를 자체에 이 실수들을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테스트겠죠. 가우시안 프로세스가 많이 쓰이는데요. 이제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간략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점이 하나가 예측이 됐어요. 관측이 됐어요. 점이 하나 관측이 되면은 아마도 이 함수가 이 점을 지나갈 거는 뭐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쪽을 얘가 노이즈가 있어서 이런 데를 흘러갈 수도 있겠죠. 함수가. 아마도 더 먼 곳을 지나가는 게 정답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요걸 관통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을 거고요. 그리고 멀리 지나가는 거는 아마도 확률이 낮겠죠. 그럼 점 하나를 딱 관측했을 때 함수들별로 확률을 따지자면 얘가 가장 확률이 높고 점점 멀어질수록 낮아지는구나. 이게 어때요? 등고선이죠? 결국은 어떠한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점 하나 관측됐을 때 그 점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만들었어요. 그럼 점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차원을 하나 늘려요. 2차원으로. 그리고 그거를 부드럽게 2차원의 가우시안 분포를 만드는 거죠. 점 3개가 관측되면은 3차원으로 늘려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점 100개다. 그러면은 100차원의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그 형태를 만들고 100차원의.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내가 100개를 가지고 100차원의 가우시안 프로세스 만들었으면은 이제 예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인풋이 딱 들어왔어요. 자, 얘에 대해서는 도대체 y값이 뭐지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얘도 어떤 가우시안을 만들겠죠? 그러면 요거랑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런 쌍봉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관측값을 갖고 있던 모델과 새로 들어온 것의 가우시안과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이 바로 가우시안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그냥 멀티비어릭 가우시안이에요. 그냥 다차원의 가우시안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시듯이 조인트 가우시안을 통해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이제 만든다. 프리딕션을 한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구하면은 요 값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이렇게 점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그 파란색은 이제 variance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함수의 범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검은색은 이제 민 값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꼭 이 관측값을 지나가야 되느냐, 얘가 노이즈가 많으면은 꼭 지나갈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노이즈가 좀 적다 그러면 이제 안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원래 펑션이 피어리딕하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다, 이런 거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굉장히 이제 theoretical하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100개가 있으면 100차원의 가우시안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최대 다룰 수 있는 것이 한 몇천 개 정도. 그 이상 되면은 컴퓨터가 힘들어서 못 다룹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중간 과정에 이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 x 1000의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구하려면요, 이게 그 계산 복잡도가 5의 n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우시안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을 때 효용이 있고, 뭐 빅데이터 이런 거에 적용할 수 없고요. 대신에 이론적으로 아름다운 값을 내주고요. 성능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 맨 처음에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그걸 줄인다든지 하는 방법들의 어프로크시메이션 방법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프로세스 GPML이라는 라이브러리 있거든요. 이거 쓰는 거 쉬워요. 그래서 이거 써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구글에 치면 나와요. 한번 해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나 할 거는 이제 Dimensionality Reduction인데요. 아까까지는 이제 Supervised Learning의 Classification과 그 Regression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하는 거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할 거예요. 아까 잠깐 커널 펑션 말씀드렸는데, 커널 펑션은 데이터를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옮겼죠. 그래서 걔네들이 잘 나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옮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옮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걷는 건지 뛰는 건지를 지금 이제 좀 프리딕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막 센서를 막 달아가지고 센서를 한 100개를 달았어요. 자, 그럼 막 데이터가 막 100개 혹은 뭐 막 200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차원, 100차원, 200차원의 벡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과연 예측하는 게 쉬울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요, 이걸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하는데, 차원의 저주. 그러니까 만약 2차원이면은 2차원에 이런 영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만약에 차원이 늘어나서 3차원이 되잖아요. 그럼 3차원에서 이 평면의 영역은 이 3차원의 넓은 공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익스포넨셜하게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 100차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100차원 공간을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수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차원이 높으면은 내가 이 경험들을 다 쌓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마치 뭐 팔목이 1도이고 무릎이 3도이고 허리가 6도이고 이런 모든 경우를 다 조합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처음에 머신러닝에 데이터를 집어넣기 전에 하는 거는 얘의 디멘전을 아예 처음부터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unsupervised learning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블이 필요 없는 거죠. 대표적인 방법은 PCA가 있는데요. PCA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 지금 스프링 운동이 있어요. 자, 이 운동은 1차원 운동이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진동하니까 단지 이 거리 x만으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카메라 3개로 관측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는 인풋 값은 아마도 이걸 3개씩 이렇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9개짜리 벡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길이 9개짜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를 분석한다면은 요 x 하나가 들어오는 거 원하세요? 아니면 요 9개 들어오는 거 원하세요? 이게 좀 더 깔끔하겠죠? 자, 그렇듯이 이 데이터로부터 과연 원래 있었던 그
숨어있던 공간은 무엇이냐, 얘는 3차원이라 1차원이다, 이런 걸 밝혀주는 게 바로 PCA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밝히냐면요, 데이터를 쭉 보면은 데이터가 아마 얘를 보면은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많이 움직이는, 이 스프링이 움직이는 방향이 많은 그런 베어런스를 갖고 있을 거고요, 이 방향은 베어런스가 적겠죠. PCA가 하는 일은 이 베어런스가 많은 방향을 프린시플 액시스로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얘들 여기다 프로젝션 시켜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을 살살살살 잘 돌려가지고 여기가 프린시플 액시스구나, 프린시플 액시스구나, 그럼 나머지를 여기다가 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쫙 붙여버려요. 그래서 더 낮은 디멘전의 공간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9차원의 벡터가 1차원의 벡터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PCA라고 하고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로그 글 중에서 이제 재밌는 블로그 글이 있는데요. 이거 T-Robotics에 가서도 이 관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했냐면은 미스코리아 2013년도 대구에서 열린 미스코리아의 얼굴들을 분석해 본 거죠. 과연 이 얼굴들은 어떠한 프린시플 액시스로 이루어져 있느냐, 어떤 프린시플 액시스들의 조합들이 이 얼굴들을 만들어낸 건데, 신기하게도 가장 주요한 액시스들은 6개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6명의 대표적인 얼굴을 놓고 걔네들을 잘 섞으면은 지금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금 뭐 얘네들이 이제 가장 비슷하게 나타내는 거죠. 신기하죠. 네. 이게 바로 디멘전al 리덕션입니다. 원래의 데이터는 지금 얘 사진이라고 생각해보면은 못 잡아도 1000 by 50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5만인가요? 네. 5만, 길이가 5만짜리 벡터라고요. 디멘저널리티가 5만이라고요. 근데 5만을 다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얘를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을 통해서 디멘전을 줄이고 이제 거기에서 머신러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PCA의 힘입니다. 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힘드네요. 네, 벌써 50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요, 어떤 태스크를 experience를 통해서 그 성능, 숫자로 된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태스크는 그 값이, 목적으로 하는 값이 discrete, 구분되어 있는 값이면은 classification, 연속된 값을 예측하고 싶으면은 regression, 그리고 아예 그 목적하는 타겟 값이 없고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선 알고 싶으면 이걸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는 클러스터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퍼포먼스는 이제 우리가 러닝을 한다라는 거는 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목적이라는 건데 그 목적을 숫자로 나타내야 되고, 에러를 카운트하거나 혹은 실제 함수의 거리를 재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experience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중에서도 레이블된 게 있고 언레이블된 게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서 사진들을 막 뽑아왔다. 그러면은 사진들의 착한 사람들은 얘는 엄태웅이에요, 얘는 뭐 태연이에요, 얘는 서연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레이블 데이터 그러고, 언레이블 된 데이터. 그래서 레이블 된 데이터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사실 머신러닝은 두 가지 종류로 나온다면 이제 파라메트릭과 논 파라메트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파라메트릭이라는 거는 먼저 데이터가 1차 함수일 거야, 2차 함수일 거야,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파라메트릭 모델을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regularization term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학습할 때 팁 중에 하나는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을 해가지고 얘 에러만 줄이면 장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를 떼서 얘만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테스트 에러를 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밸리데이션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논 파라메트릭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간단하게 이제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GP,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방법, 대표적으로 PCA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요거 다음에는 딥러닝 뒤에 슬라이드 있거든요. 그것을 조만간 또 이렇게 목소리 아프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열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